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술단지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년을 이어온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상처가 어떻게 향기가 되는지,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길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내 팔자처럼 썩은 술이나 마시며 죽어라. 남편이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조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27년간의 결혼 생활 대신 곰팡이 핀 술단지 10개와 폐가 한 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준이는 제 앞에서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20살도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정희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각자 인생 사시죠. 존댓말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건네는 말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제 뒤통수에 그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 참. 그 허름한 시골집이랑 술독들 처분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어차피 쓰레기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그리고 할머니 사진 한 장. 버스는 3시간을 달려 경북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구멍가게도 정육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몇몇 어르신들만 평상에 앉아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처마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먼지가 폭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집을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치했을 뿐이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이불이었지만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펼쳐 마당에 널었습니다. 햇볕에 말려야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찬장, 깨진 그릇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술단지들이 보였습니다. 10개. 도준이가 말한 그 술단지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뚜껑을 다시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쓰레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27년간 남편 뒷바라지와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제 인간관계는 모조리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부엔 이름 석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집 뒤편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 안방에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술을 빚으며 사셨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할머니 술이 빠지지 않았고 제사상에도 할머니 술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술 빚는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옆에서 술 빚는 걸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셨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고 찌고 식히고 누룩을 섞는 모든 과정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정이야, 술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정성을 들이면 맛있어지고 대충하면 시어 빠진다. 할머니가 제게 했던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방을 쓸고 깨진 그릇들을 모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금방 가득 찼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함께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보니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가장자리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거울면은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경칩 후 3일, 새벽 서리, 온도 낮음, 고구전 2일, 안개 짙음, 습도 높음, 입하 당일, 바람 없음, 맑음, 술 제조법이 아니었습니다. 날씨와 온도를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손으로 직접 새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햇빛 아래로 나갔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작은 기호들도 보였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런 걸 남기셨을까? 저는 거울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단지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단지, 색이 변한 단지, 냄새가 고약한 단지, 모두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술단지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어떤 건 시큼했고, 어떤 건 달짝지근했고, 어떤 건 쓴맛이 났습니다. 저는 코를 단지 가까이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후각이 예민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지에서 매실향이 났습니다. 두 번째 단지에서는 생강 냄새가 났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쌀 냄새와 함께 뭔가 꽃향기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하나를 천천히 맡아봤습니다. 10개의 단지, 10가지 냄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술들은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곰팡이가 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하 당일, 바람 없음, 맑음, 입하 5월 초순이었습니다. 지금이 3월 중순이니 2달 정도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기록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이 거울을 상자 깊숙이 숨겨두셨을까? 저는 거울을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야, 술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거울에 새겨진 글자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천천히 촛불을 켜고 밤새 베껴 썼습니다. 24절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각 절기마다 날씨와 온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망가진 술단지들과 낡은 거울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이장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맞지? 많이 컸네. 여기서 살 생각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은 마당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어. 수리 안 하면 위험할 기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고쳐볼게요. 혼자 사나? 네.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서 온 젊은 사람이 있었어. 전통주 연구한다고. 이 동네 옛날 술 이야기 듣고 싶다고 했는디 할매가 돌아가셔서 아는 사람이 없다 카이. 그 사람 연락처 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단지 앞에 앉아 하나씩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곰팡이를 걷어내고 색을 살피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술들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입에 넣어봤습니다. 혀끝에 톡 쏘는 맛이 퍼졌습니다. 쓰고 시고 달고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자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술단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엌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술단지를 비우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핀 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고 단지라도 깨끗이 씻어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큰 대야를 놓고 첫 번째 단지를 기울였습니다. 술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단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제야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회색빛 모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모래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술이 아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단지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모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개의 단지 모두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야에 쌓인 모래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나 다름없으니까. 맞는 말이었던 걸까요? 저는 모래를 쓸어 담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래의 색깔이 단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회색이었고 어떤 건 갈색이었고 어떤 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어 봤습니다. 촉감도 달랐습니다. 어떤 건 부드러웠고 어떤 건 거칠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냄새도 각각 달랐습니다. 쇠냄새, 흙냄새, 그리고 뭔가 약재 같은 냄새까지. 저는 모래를 평평하게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침이었습니다. 은색이었지만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래 더미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침이 나왔습니다. 단지마다 침의 개수와 굵기가 달랐습니다. 어떤 단지에서는 3개,
어떤 단지에서는 5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래 속에 침을 묻어두신 걸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거울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상일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씨와 온도, 그리고 그 기호들. 동그라미, 세모, 점들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만월, 자시, 어느 구절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자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화살표 끝에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보름달은 나흘 후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저는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루 밑도 뒤지고 천장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울에 그려진 X 표시,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집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동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남쪽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북쪽은 텃밭이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큰 보름달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저는 달빛 아래서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깨진 거울면에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달빛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평하게 다져진 흙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조금 기울이자 빛의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을 놓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괭이를 가져왔습니다.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괭이를 들고 표시해둔 지점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땅을 팠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흙이 쉽게 파졌습니다. 20번쯤 괭이질을 하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나무 판자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판자였습니다. 손으로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판자 아래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을 아래로 비췄습니다.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큰 항아리였습니다. 저는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깊이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하는 떨림 같은 소리였습니다. 검은고 줄을 튕길 때 나는 울림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땅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윙윙윙.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땅속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저는 항아리를 꺼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장님께 부탁해서 청년 2명을 데려왔습니다. 청년들은 구덩이에서 항아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키가 제 허리춤까지 왔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리 무겁노? 청년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례를 하고 돌려보낸 뒤 저는 항아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밀봉된 진흙을 조심스럽게 깎아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복합적인 향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땅속에 묻어둔 술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조금 떠서 사발에 부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습니다. 독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꽃향기 같은, 나무 내음 같은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만든 술이구나. 저는 사발을 내려놓고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술을 왜 땅속에 묻어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상일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3대 이후 전할 것. 피부치 아닌 자에게 주지 말 것. 3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 저는 3대째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걸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20해 동안 땅속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무표정했지만 눈가가 조금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희 씨, 이 사람이 그 전통주 연구하는 사람이라. 윤민호 씨라 카이. 윤민호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 전통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서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당에 놓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게 술 항아리입니까? 네. 혹시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부치 아닌 자에게 주지 말 것. 하지만 보는 것까지 막으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윤민호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대체... 그는 사발에 술을 조금 따라 빛에 비춰봤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술 누가 만드신 겁니까? 제 할머니요. 언제 담그신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윤민호는 눈을 감고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런 술은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맛본 전통주 중에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건가요?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윤민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술 팔 생각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수 없어요. 그럼 레시피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윤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이 술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윤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술, 땅속에서 20년을 기다린 술, 그리고 보름달 밤에 들렸던 그 기이한 소리.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래 속의 침, 기상일지, 그리고 땅속 항아리. 할머니는 단순히 술을 빚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술을 숙성시키신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글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풀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윙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습니다. 소리는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꺼낸 구덩이를 더 깊이 팠습니다. 혼자 하기엔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부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괭이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돌이었습니다. 평평하게 다듬어진 돌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돌은 네모난 판석이었고 가장자리에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판석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지렛대 삼아 겨우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석 아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땅속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5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공간이 나왔습니다. 사방이 돌로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석실이었습니다. 석실 한가운데 단 하나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옅은 녹색빛이 도는 투명한 옥이었습니다. 손전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항아리는 차가웠습니다. 뚜껑에 붉은 천이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밀랍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밀봉이었습니다. 밀랍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붉은 천을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꽃향기도 과일향도 약초향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섞인 하지만 전혀 어지럽지 않은 완벽하게 조화된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향기만으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처럼 투명했지만 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액체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금 찍어 혀에 대봤습니다. 입안이 환해졌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키고 나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숨결이 깊어졌습니다. 오래된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석실에 앉아 한참을 그 향기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안방에 들여놓고 다시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거울을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뒷면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년향, 고려 인종 때 왕실에 바쳐진 약주,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린다 하여 금지됨, 제조법 단절, 천년향,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술의 제조법을 복원하신 거였습니다. 글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9가지 약초, 12절기, 3년 숙성,
마지막 공정은 눈물로 씻은 누룩. 눈물로 씻은 누룩. 무슨 뜻일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단지 속 모래를 다시 꺼냈습니다. 검게 변한 은침들을 모아 물에 씻었습니다. 검은 것이 벗겨지며 은빛이 드러났습니다. 침을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코에 대봤습니다.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침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인삼, 당귀, 청궁, 백작약, 모두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침들을 모래 속에 묻어 약성을 추출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술에 섞으셨던 겁니다. 단순한 발효가 아니었습니다. 약재의 정수를 술에 녹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절기별 온도와 습도, 약재의 종류와 비율, 숙성 기간, 모든 게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정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씻은 누룩. 이게 뭘까요?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네 번째 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누룩을 빚고 계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물으려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 슬픔의 눈물.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 누룩을 빚으셨던 겁니다. 아니, 슬픔 그 자체를 누룩에 담으셨던 겁니다. 술은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정성은 슬픔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헌신했던 날들, 참았던 순간들, 무너졌던 시간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반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계속 치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반죽에 모두 섞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반죽을 치댔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저는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일주일 후 누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범한 누룩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슬픔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쌀을 쪘습니다. 식혔습니다. 누룩을 부숴 섞었습니다. 술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옥 항아리에 원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단 한 방울이었지만 모든 게 변했습니다. 술밑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천년향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술밑을 새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밀봉했습니다.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석실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곁에 두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발효가 되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혀끝에서 별이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뱃속에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습니다. 천년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윤민호는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를 석실로 안내했습니다. 옥 항아리를 보여줬습니다. 새로 만든 술도 보여줬습니다. 윤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천년향이라고 해요. 제 할머니가 복원하신 술이에요. 천년향. 윤민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주라는 그 전설에. 네. 윤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 앞에 절을 했습니다. 평생 이런 술을 만나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 술 세상에 내놓을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만 배우고 싶은 사람에겐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좋은 술은 나눠야 한다고. 윤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천년향을 한 잔 따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술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제대로 정직하게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향입니다. 고려 왕실의 전설이 부활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기자와 바이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병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라벨, 값비싼 크리스털 병, 한 병에 10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맨 뒷좌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윤민호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윤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 전 남편이 천년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연구실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천년향 분석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자료에 뭐가 있었나요? 향 성분 분석, 약재 목록. 하지만 정확한 제조법은 없었습니다. 단지 결과물만 분석한 자료였어요. 그럼 만들 수 없잖아요. 화학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순 있습니다. 향료와 감미료를 섞어서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를 만들 능력이 없으면 가짜라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언제죠?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날 가보죠. 윤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서 뭘 하실 건데요?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연회장 무대에서 도준이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방울에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전통이 살아 숨쉽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준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잔에 술을 따라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오, 향기가 좋네요. 부드럽고 달콤해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도준의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도준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오랜만이에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무대 앞까지 갔습니다. 이 술이 정말 천년향이 맞나요? 도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수년간 연구해서 복원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한정희예요. 당신 전부인이고 천년양의 진짜 계승자예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 씨, 이게 무슨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천년향이에요. 제 할머니가 만드신 거고 제가 복원한 겁니다. 당신 술과 비교해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요. 도준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천년향 제조법은 사라졌어요. 당신이 무슨 수로. 그건 제가 증명할게요. 감히 내기하실래요? 도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퇴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시죠. 무대 위에 2개의 잔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엔 도준의 술이, 하나엔 제 술이 따라졌습니다. 어와 비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정해졌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소믈리에 3, 주류 전문가 2, 그리고 무작위로 선정된 기자 5명, 총 10명이었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어잔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도준의 술이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네요. 과일 향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심사위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비잔으로 옮겼습니다. 제 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향을 맡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모두 같았습니다. 비잔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이게 대체. 한 심사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향은 처음입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한 방울에 담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비잔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향을 맡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이건 집단 최면 같은 거예요. 술은 맛으로 평가해야지. 그럼 마셔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마셔보세요. 어와 비를 모두요. 도준은 할 수 없이 어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보세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가 비잔을 들었습니다. 입에 댔습니다. 마셨습니다. 도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도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어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화학약품 냄새 나는데요? 다른 기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이거 합성 향료잖아요. 감미료 범벅이네요. 사기예요. 완전 사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도준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류 전문가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술은 처음 봅니다. 비가 진짜입니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문화재급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천년향입니다. 제 할머니 한 분이 평생을 바쳐 복원하신 겁니다. 이 술은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께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연회장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윤민호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준을 둘러싼 기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할머니 봤죠? 윤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직 숙성 중인 술들이 있어요. 돌봐야 해요.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호텔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한정희 선생님이십니까? 네. 국립박물관 학예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천년향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민호가 웃었습니다. 시작됐네요. 진짜 시작이요. 그러게요. 저는 가방 속 병을 만졌습니다. 천년향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술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정직하게 할머니가 원하셨던 방식으로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석 달 후였습니다. 도준의 회사는 사기와 상표권 침해로 파산했습니다. 개인 재산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그가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윤민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제 인생과는 상관없어요. 윤민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요즘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천년향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누룩을 치대고 술밑을 관리하고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셨을까요? 말없이 묵묵히 손으로 보여주시며요.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년향이 무형문화재로 등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자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천년향의 계승자로 인정받으신 겁니다.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윤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천년향을 생산해서 파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좋은 술은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여기에 양조장을 만들 거예요. 작은 곳이요. 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여성들이요. 저처럼 인생에서 깨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윤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공사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폐가를 허물지 않고 고쳤습니다. 무너진 기와를 올리고 금간 벽을 메우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고쳤습니다. 오래된 것을 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다가 깨진 술단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단지들이었습니다. 세월에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씻어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윤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마당길을 이 조각들로 깔면 예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크기별로 나누고 색깔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마당에 박아 넣었습니다. 시멘트로 고정하고 틈을 메우고 표면을 다듬었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마당에 아름다운 길이 생겼습니다. 깨진 조각들로 만든 반짝이는 길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으로 빛났습니다. 깨진 조각도 맞춰 놓으면 길이 되네요. 윤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버려진 것도 망가진 것도 다시 쓸 수 있어요.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양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발효실 하나, 숙성실 하나, 그리고 작은 교육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현판을 달았습니다. 천년향 전통주 학교. 할머니 글씨를 따서 새긴 현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기자들, 그리고 술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여성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이거나 더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신 걸 환영해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나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진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술은 정직해요. 정성을 들이면 답해줘요. 같이 배워봐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5분과 함께 발효실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술은 기다림이에요. 그분들은 서툴렀습니다. 쌀을 너무 세게 씻어서 부서뜨리기도 하고 물 온도를 잘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저와 윤민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모자이크 길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윤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게 맡기신 일이요. 윤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후회는 안 하세요? 27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 거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슬프긴 하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으니까요. 눈물로 빚은 누룩처럼 슬픔도 결국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깊은 말씀이네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처도 슬픔도 모두 재료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향기가 된다고요. 해가 졌습니다.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 길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윤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깨진 것들로 만든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깨진 사람들도 다시 맞춰지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별이 뜨는 걸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아니, 천년향의 향기였습니다. 석실에서 피어오르는 향이었습니다. 이 향기 참 좋네요. 윤민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맡아도 질리지 않아요. 저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기 속에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술을 빚고 계셨습니다.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정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내가 빚은 술로, 내가 만든 향기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윤민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 행복해요. 여기 있으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마당 위로 내렸습니다. 모자이크 길 위로, 석실 위로, 우리 위로. 내일은 뭘 할 거예요? 윤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누룩을 빚어야죠. 그리고 새로 온 분들에게 발효 과정을 가르쳐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모자이크 길을 걸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기 전 저는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향 한 대를 피웠습니다. 천년향을 한 잔 따라 올렸습니다. 할머니, 잘 자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 하지만 따뜻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노래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사이에 계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라. 할 수 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다. 넌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손에, 가슴에, 온몸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모자이크 길이 새벽 이슬을 머금고 빛났습니다. 석실로 내려갔습니다.
항아리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향기였습니다. 기다림이 만든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깨진 것들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상처가 향기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도 술과 같다는 것을요. 시간을 들여빚고 정성껏 발효시키고 인내심 있게 숙성시키면 결국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요.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민호가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모자이크 길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윤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년향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로 산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깨진 조각들로 만든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천년향의 향기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들도 다시 맞추면 빛나는 길이 됩니다. 상처도 슬픔도 모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향기가 되고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명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 속에 가장 큰 상처 안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의 씨앗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